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상황 비롯한 이 안보 소식 보겠는데요. 제가 어제 국정원 완전히 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 정말 망한 것을 넘어서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을 그냥 관 속에 집어넣고 관 뚜껑에 이만한 못을 그냥 때려 박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정원 그냥 없애겠다 이 말이죠. 국정원 없으면 대안은 있냐? 대안 안 만들겠다 이거죠. 그 말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 왜? 그 국정원이 이 안보 관련한 업무를 하는데 가장 두려운 것들이 존재가 바로 자신들이니까. 왜? 자신들이 안보 관련해서 뭔가 찜찜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 자, 어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때렸는데 피해 상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 상황이 드디어 보고가 되는데 정말 역대급 전과가 나왔고요.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무기체계를 선보였어요. 이제 앞으로 러시아 공군기지는 이 새로운 무기체계, 사실은 간단한 건데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처음 사용했으니까 새로운 거죠. 앞으로 러시아 공군기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 간첩수사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남아있는 국정원 대공조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또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을 관에 넣고 관 뚜껑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범죄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은 물론 사실조회와 자료 제출 요구권 전체를 박탈해 국정원을 안보조사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기헌 의원을 중심으로 무려 17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이 간첩사건을 비롯한 그 어떤 안보 관련 사안에도 개입할 수 없도록 전방위적인 법적 차단 장치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안보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등의 조사권 일체를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개정안은 국가보안법과 간첩 관련 사항을 포함한 안보 침해 행위, 산업경제정보 유출 행위, 국가 배후 해킹 조직에 의한 사이버 안보 위협 행위 등 구체적인 조사권 박탈 분야까지 적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이 타 기관의 안보 관련 범죄 사실의 사실 확인과 조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 조회를 위한 활용하는 것도 금지해 국정원의 안보 관련 정보 수집 행위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이기헌 의원은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안보 범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중 입맛에 맞는 사건 정보를 선별해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있다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실효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이런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과 형사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은 북한은 물론 모든 나라의 간첩들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나라가 되는데요. 대한민국을 간첩과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이 정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위헌정당 해산 청구 절차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제는 국정원의 이 간첩 관련한 이 수사권을 박탈했다. 그게 이제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다가 더해서 수사권 이제 사용 못하죠. 조사권까지 박탈한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아니 수사권 없는데 조사를 해서 뭐하냐? 이건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수사하고 누가 조사합니까? 그러면 경찰들의 이 안보 관련한 이 경찰관 인력을 대폭 늘려주든지 또 그것도 안 하죠. 경찰서마다 2~3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안보 관련 범죄 그냥 무방비죠. 그렇게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랄 노자인데 이 주요 내용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란죄, 외환죄, 국가보안법, 또 군사기밀보호법 뭐 이런 안보범죄
대해서 조회, 확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권한을 삭제한다.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삭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했는데 우연히 또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보를 취득할 때는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때는 대공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에게 범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할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우연히 알았더라도 그 즉시 경찰에 줘라. 니들이 홀딩하지 말고 그 말이죠. 뭐 이런 건데 이 말은 뭐냐. 국정원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데 그 목적은 국정원이 지금 이 안보 관련한 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 뭐 안보 관련 일 하지 마라. 또 있어요. 산업경제정보 유출행위도 조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대한민국의 이 산업기술 중국 앞에 완전히 그냥 내던져 주겠다. 자신들이 상전이 중국이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속의 주인은 또 북한이니까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 생각 드는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말 악랄하게 국정원을 없애려고 하는가? 그것은 자신들이 이익이죠. 왜? 자신들이 국정원이 저렇게 조사 수사를 왕성하게 하면 제일 찜찜한 게 자신들이니까. 왜?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말 아니겠습니까? 중국 관련해서 커넥션하죠. 북한 관련해서 그냥 거의 뭐 노예처럼 이렇게 행동하죠. 또 그 사고가 뿌리 깊이 있죠. 사회주의 이제 버렸습니까? 아직도 사회주의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 민정비서관 했던 사람이에요. 이기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표 발의했고 그리고 여기에 서명을 같이 해서 발의를 같이 한 사람 중에 김남근, 박상혁, 박홍근, 윤건영 이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전과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 이 호남 지역구 그리고 호남 아니더라도 호남 출신들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쪽 사람들은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좀 뭉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 정부 때 갑자기 마약 범죄가 완전히 창궐했지 않습니까? 왜냐? 검찰에서 마약 범죄 수사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상당 부분 완전히 그냥 삭감을 시켜버렸죠. 그럼 수사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범죄가 또 창궐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보면 마약 범죄자 많이 드러나는데 또 인터뷰 해보면 마약 접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운하라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마약 범죄가 한 5배 넣은 거 그거 뭐라고? 이거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니냐? 마약 범죄 5배. 마약 범죄 5배가 그게 적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게 뭐라고?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민주당이 마약 범죄 이 완전히 창궐한 것과 관계 있다라는 말을 황운하라는 자가 경찰 출신이죠. 그 자가 직접 한 거나 커밍아웃 한 거나 마찬가지죠. 와,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 정말 섬찟 소름 끼치는데요. 저를 비롯한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정말 뭐 스스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자들이 자신의 지역구다 또는 나의 지인의 지역구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선거 때는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들이 못 구하면 우리라도 구해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 근처까지 진격해 발전소 공격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데 최근 악화된 전황 때문에 핵무기 사용 명분을 만들려는 준비 작업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밤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으며 러시아군이 이를 격퇴했지만 아직 위협은 남아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8월 22일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주요 참모들과 함께 쿠르스크 전황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1일 야간 쿠르스크 원전에 대한 공격을 시도해 이를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쿠르스크 전투의 주요 전장은
원전에서 직선거리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최전선에 서방제 포병 무기를 배치해 쿠르스크 원전에 얼마든지 포격을 가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의 요청에 IAEA는 이번 주 상황 평가를 위해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인데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역시 상황 판단을 위해 다음 주 쿠르스크 원전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원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곳의 원자로가 구형 모델이기 때문인데요. 이곳 원전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참사 당시 폭발했던 흑연 감속로를 사용하고 있고 원자로 보호용 격벽이 없기 때문에 피격에 대단히 취약한 시설입니다. 이곳 원전은 천연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가동 중에도 연료봉을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현재는 모두 셧다운 상태에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시설을 점령할 경우 다량의 플루토늄이 포함된 연료봉을 확보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쿠르스크 원전에 대한 공격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고 공격하더라도 포격보다는 핵물질 탈취를 위한 습격 형태의 공격 작전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원전 포격 공격이 있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러시아 측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교전이 격화되더라도 양측 모두 이성을 찾고 원전에서의 싸움은 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양하고 좀 다르죠. 그냥 일반 건물처럼 생겼어요. 바로 여기가 하나, 둘 원자력 발전소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보형 격벽 이런 게 부실해요. 그래서 포격에도 그냥 뚜껑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체르노빌처럼. 체르노빌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비슷한 연식이고. 자, 그걸 우크라이나도 잘 알고 있죠. 왜? 체르노빌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잘 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여기에 포를 때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바람의 방향을 조사해 봤더니 현재 이 계절에 이 쿠르스크 지역은 동풍이 불어요. 완전히 정동풍, 남동풍도 아니고 정동풍이. 그럼 정동풍 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격벽이 없기 때문에 포격으로 폭발한다? 그러면 이 방사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방사능 물질이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가죠. 서쪽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다. 이거 포격 때리면 방사능 피해를 자기네들이 입어요.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플루토늄. 여기에 지금 이게 쿠르스크 원자로 내부의 연료봉들이에요. 연료봉 이렇게 밑에서 위로 끄집어 올리는 이런 식입니다. 우리 울진 원전, 월성 원전 뭐 이런 데는 옆에서 이렇게 꺼내는 방식인데 이거는 밑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이에요. 이걸 채취해서 플루토늄을 가지는 게 목적이지. 지금 셧다운 돼 있는데 이걸 파괴한다? 말이 안 되죠. 셧다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걸 계속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냉각이 안 되면 멜트다운이 일어나죠. 체르노빌처럼. 그래서 냉각 장치 또 뭐 이런 것들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폭발하면 방사능이 지금 동풍 부니까 우크라이나 쪽으로 다 오는데 폭발시키겠습니까? 그런데도 러시아는 왜 이러냐? 위기를 조성해서 그것도 원자력 관련한 핵 관련한 위기를 조성해서 그래 니들이 우리를 핵 공격 비슷한 거 했으니까 니들은 진짜 핵 맞을 그런 명분이 있는 놈들이야 하는 명분 축적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푸틴이든 젤렌스키든 그런 식으로까지 뻗어나가는 이런 공격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푸틴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게 이 정도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 전해드렸던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마리노프카 공군기지 드론 대공습의 전과가 확인됐습니다. 육안으로 식별되는 것만 개전 이후 최대 전과가 확인됐는데 러시아 이 피해를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주도해 현지 시각 8월 21일 야간부터 22일 새벽까지 실시됐던 러시아 본토 볼고그라드주의 마리노프카 공군기지 드론 대공습으로 기지가 초토화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22일 리포트했습니다. 전선에서 약 45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기지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제11 혼성항공연대 수호24M
공격기 운용 거점이었는데요. 러시아는 동부전선 화력 지원을 위해 이 기지에 다수의 수호이-34 전폭기를 배치해놓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 MT 앤더슨은 에어버스 상업용 위성으로 8월 22일 오후 해당 기지를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격납고와 주기장, 연료 저장 시설과 탄약고가 파괴됐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규모는 대단히 컸습니다. 해당 기지를 8월 19일에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최소 15대의 수호이-34와 14대의 수호이-24가 식별되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기지에 설치된 격납고 4개가 완파되었고 주기장에 있던 항공기들도 드론 폭발로 인한 손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격납고에 주기된 항공기와 주기장에 주기된 항공기를 포함하면 최소 4대의 수호이-34가 완파되고 4대 이상이 파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전체 항공기의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위성 사진에는 탄약고와 물자 직접서도 완전히 불에 타버린 모습이 식별되는데요. 실제로 나사 화재 감시 위성에서도 피격 당시 대단히 큰 화재가 관측된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단일 드론 공습에서 이처럼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개전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달 예고해드렸던 대로 점점 더 그 규모와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크렘린에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이런 큰 화염이 발생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화염이 이렇게 발생했지만 아직 피해 전과는 발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밀리터리 매니아들 중에서 자기 돈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이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알고 싶은 왜? 매니아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밀리터리 매니아 중에서 MT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에어버스 위성 회사에다가 돈을 주고 이 위성 사진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위성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무기가 바로 자탄입니다. 드론을 가지고 공격했는데 자폭 공격하죠. 그런데 그동안은 드론을 가지고 자폭 공격하면서 부딪히면서 터지는 거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드론을 가지고 자폭하면서 상공에서 자탄까지 쏟아부으면서 자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쇠구슬 같은 자탄이 항공기에 박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항공기 못 쓰죠. 자, 이런 쇠구슬 이거 한 두세 개만 박혀도 이거 다 찾아내고 제거하고 그거 다 메울 때까지 그 항공기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백 발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옆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하면 항공기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에 자폭 드론에 자탄까지 넣어서 이제 자탄 살포하고 자폭하고 이런 공격 방식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이제 러시아가 앞으로 특히 공군기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이제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파괴하는 거에는 그냥 뭐 폭약 잔뜩 안고 들이받는 게 더 낫겠죠. 그러나 항공기처럼 뭐 콘크리트 이런 것보다 약한 항공기 같은 이런 것들을 파괴할 때는 이런 자탄 그냥 수백 발 때려 붙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큰일 난 거죠. 이 자탄이 러시아 격납고 이렇게 때려 부순 모습이 보이는데 격납고도 참 허접하게 지어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두꺼운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놨을 텐데 여기는 뭐 거의 뭐 양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 이런 격납고 양철 격납고도 없었어요. 그냥 밖에다 쭉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이제 드론으로 때리니까 그걸 또 막느라고 안 보이게 하느라고 해놨는데 뭐 안에 뭐 당연히 있을 테니까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커먼 기름이 흘러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는 비행기가 파괴됐단 말이 되겠죠. 자, 위성사진 보면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완전히 격납고들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전 사진 보면 격납고가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그 4개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기장인데 주기장에 불과 폭발하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5대의 수호이-34가 서 있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시커멓게 걸린 모습이 보이죠? 어딘가로 끌고 갔다는 말이 되겠죠. 사진 찍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여기도 완전히 박살났죠. 박살나기 전 모습은 이겁니다. 여기는 아마도 연료 탱크 뭐 이런 쪽으로 보이는데 지원 시설이죠. 이것도 지금 박살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 사진 하나에서만 일단 기억납고가 완전히 박살난 거, 요게 4개. 그러면 4개는, 비행기 4대는 완전히 그냥 박살났고, 그리고 이 기억납고 찢어졌죠? 당연히 저 안에 전투기 있었겠죠? 저 정도 찢어졌으면 저 전투기 재생하는데 최소 6개월 걸리겠죠?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4대는 완전히 그냥 끝났고, 그리고 또 1대, 그리고 여기 있는 또 5대, 그대로 서 있었을 확률이 아주 높은데, 이 비행기들까지 그냥 박살이 났을 것이다 라고 너무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가 원래 이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여기는 맞은편에 지금 탄약고로 보이는 게 보이죠. 아마 지하시설로 들어가는 탄약고 같은데 그 맞은편에 있는데 여기가 샤히드 자폭 드론이 저장되어 있었던 곳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또 박살이 나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정리해드리자면 수호이 24, 수호이 34 전폭기 최소 4대에서 5대가 완파, 그리고 또 최소 4대에서 5대가 완파 또는 대파, 이 정도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한 10대 정도의 전투기가 박살난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왜? 클러스터탄, 자탄 방식을 자폭 드론에서 쏟아붓고 들이받아 버리는 이런 공격 무기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이 엄청난 전과를 올렸는데, 그전에는 그냥 한 대씩 들이받으니까 그냥 전투기 하나, 전투기 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쏟아부어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난 피해가 나오는 거죠. 앞으로 러시아는 이제 정말 전투기들 큰일 났습니다.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